기자회장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동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먼저 본인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어떤 소개를 할까요? 저는 광명시의 국회의원 후보 전동석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족하지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광명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드리는데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애국심이 생기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속한 것처럼 정말 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그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타 후보의 차별화 정책이 있다면 이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일을 질문하셨는데 꼭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 건 제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제가 우리 공관이라고 하죠.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을 잘 아시다시피 단수공천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단수공천을 받은 이유가 저도 잘 모를 정도예요.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거두절미하고 아직까지도 저보다 훌륭한 어떤 후보를 찾고 계신다면 얼른 찾아서 빨리 내려보내 주십시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내려 누르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번 마지막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제가 발표가 안 되면은 중앙에서 내려올 거로 생각해서 접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저보다 훌륭한 인물을 찾고 계시다면 빨리 찾아서 빨리 보내주십시오. 지난번처럼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내려 보내주신다면 준비하기도 어렵고 합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두 손 들어서 쌍수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목숨 걸고 당선시킬 것이니까 빨리 내려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겨야 되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저를 공천했습니다. 아니라면 저를 공천시켜주시면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아마 약간 맥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말씀 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였나요? 국회에 되면은 저는 이렇게 모토를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우리 사무실에도 가시면 알겠지만 국가에 충성, 광명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말은 국가가 올바로 가는, 소위 말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거이 갈 수 있는 그 궤적을 만드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광명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광명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광명의 어떤 대변자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광명의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허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캠프에 가보니까요. 거기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으셨더라고. 광명은 서울로. 광명의 한동훈이가 되겠다 이런 걸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광명을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닮아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닮아서 광명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광명의 한동훈처럼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거기 보면
광명을 서울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것을 차치하고 광명을 서울로 보내겠다. 옛날에도 백재현 국회의원이 있을 때에 광명을 서울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거의 85% 정도가 서울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현재 민주당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5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 메가시티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도 좀 작아서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가자면 인구를 늘려가지고 더 넓게 해야 된다는 생각 차이에 아마 중앙당에서 경기 그 다음에 서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서울 TF팀은 리노베이션 TF팀이라고 만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리노베이션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기 좋고 더욱더 완벽하게 그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광명시도 서울로 가는 것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일들을 생각해서 서울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서울로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편익 위주로 된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서울로 가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 시대적인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타 후보께서 뭐 지역구 관련돼서 좀 약간 오인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학원동이 지금 지역구가 아니시죠? 바뀌었죠 지금가? 예. 근데 이제 그 학원동이 지금 3기 신도시라고 우리가 발표가 돼 있는데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큰 광명의 큰 이슈화가 되고 이 신도시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풀어봐 주시죠. 예, 3기 신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방 이제 질문하셨지만 뭐 어떤 타 후보가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 을지역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처음에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 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로 구축을 해야 되고 기관사를 구축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주민들과 또한 사업 주체에서 서로 물리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접점을 찾아낸다면 금방 추진될 수도 있고 또한 이후의 일들도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 내에 우리가 시흥이나 아니면은 광명에서 요구하는 뭐 강소기업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여기다 유치하겠노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게 유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면 거기에 강소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문화센터를 유치한다든가 청년들의 일자리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지를 모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각에 우리 광명을에서는 민당의 텃밭이라는 그런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후보님께서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방법을 해서 극복을 해서 당선할 어떤 각오라도 할까요? 좀 마음가짐이신지. 시민들과 소통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나보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고 또 만나보면 또 새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회는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의 SNS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장 빠른 것이 SNS라고 생각되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혹시나라면 좀 겸손합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통 창구를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의 모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발을 담궈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이라면 잘 아시겠죠? 거짓이라면 잘 아시겠죠? 그 참에다가 모든 사람이 발을 담글 때에 더욱더 올바른 사회로 갈 수 있다.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일간출 이상민 기자입니다. 예. 정권 심판 구도 총선에서 특히 민주당세가 짙은 지역분들에 진출하셨는데 예. 여권 후보로서 내놓고 싶은 공약이나 예. 우리 광명시 발전에 예.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 말씀. 공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약을 내놓고 싶은 공약하고 예. 광명 지역 발전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굳이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이제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한동 지역과 소화동 지역의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3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서는 작은 신도시 개념의 어떤 리모델링 아니면은 재건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그것을 3, 4년 이상 당기지 않으면은 현재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어떤 부담으로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면은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각 동으로 얘기한다면 일직동 쪽에 간다면 이게 빨리 급조된 신도시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합문화센터 어쩌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양까지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직동에는 그런 학생들이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준비 중입니다.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요? 네. 지역 발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하는 지하철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빨리 올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공약이 금강선이었어요. 금천 광명선 소위 말해서 난곡선의 연결이 금천 구천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을 한동과 소화동까지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가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은 한동 시민들 아니면 소화동 시민들한테 대해서 굉장한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과 또한 그 신림선이 있지 않습니까? 양기대 국회의원이 추진했던 그 신림선 또 제가 알기로는 용역까지 줘가지고 우리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안고 그것을 추진하는 걸 타당성을 조사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 선거가 상당히 이제 물론 지역의 여러 가지 공약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부분 또 네. 대표를 비롯한 후보자들의 말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나름대로 뭐 초반에는 좀 상승 효과를 갖다가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에 대한 심판, 국회 권력에 대한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을 이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떤 여권에 봤을 때 이번 수도권 선거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선거의 핵심을 물어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선거의 구도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는 정권 심판이냐 국회 심판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본다면 이재명의 심판이냐 아니면 이재명과 한동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조금 그렇긴 한데 체제 전쟁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근하게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선거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 선거 투표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전쟁에서 진다면 체제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지지도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지지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대해서 조금 느리다고 하니까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물고 늘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첩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아니면 범법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정당을 창당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거든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이제 정당 비례대표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당이 들어선 이유 자체가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정에 대해서 국격을 향상시켰다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언론,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올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을 본다면은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로 처음 말씀드렸듯이 간첩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거 범법자들을 막는 것을 그걸 일과제로 생각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마지막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선택한 게 누굽니까? 자기는 입으로 그거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반장이라고 알죠?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는 것. 그런 거 아니죠. 적어도 저는 그런 정치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짓말하는 정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 통탄하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범법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을 제1목표로 삼는 그런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올바른 선거가 되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전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 이게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박명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민주당 톱바시잖아요. 계속 민주당이 이제 해왔는데 전재희 의원이 민주당이 해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보수 지금 뭐 간첩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 보면 거의 이제 극우 파들이 많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간첩 얘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뭐 이번에 뭐 통진당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극우 세력 외에 그런 사람들만 결집해서는 사실은 광명 의뢰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도층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이념 전쟁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념 전쟁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간첩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극우도 아닙니다만은 극우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앞서가는 얘기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팩트였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걸어가는 문제는 적어도 상식 이하의 것을 가지고 상식 이상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정치의 그 근본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편안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요, 누구의 보좌관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굴 뭐라고 하셨죠? 제가 못 들었어요. 누구의 보좌관으로 갈 사람들,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신문에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찾아보면 다 아는 건데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기본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우리 주체에서 실제로 냈던 70 몇 개의 민생 법안을 하나도 통과 못 시켰어요. 그러면서 민생을 얘기한다? 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을 가지고 사실하기도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가짜를 진실처럼 진실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안동 재건축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내놓는 그 재건축 그 추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되면? 개인적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3, 4년 이상을 당기겠다고 이야기한 얘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이상의 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수렴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은 360% 이상 이런 건축률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런 어떤 차원을 잘 생각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그린벨트를 많이 이제 해제한다는 또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물론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수도권에 상당히 어떤 가밀 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지방 분권을 말하면서 수도권에는 지금 규제를 풀고 또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주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 윤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사실 물론 이 지역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평택 용인은 반도체로, 판교 지역은 이제 IT 산업 쪽으로 해서 수도권에 집중, 인구는 지금 서울 쪽으로 밀려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 정부 정책이 맞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메가시티로 가는 것은 서울의 생활 평준화를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방 분권화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도 똑같은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충돌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내려보낸다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분권, 지방에서 그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그것을 가지고 충돌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시다. 아유, 맞네요. 끝으로 한번 그렇죠. 뭐 질문이야 많이 있죠. 처음에 저희 들어서. 2시에 우리 그 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예, 예. 길지 않으니까 예. 국가 경영은 가장 민주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예. 국가가 정책을 펼 때 국가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여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저는 여당의 책임이 좀 더 있다. 예. 야당을 안고 가야 될 텐데 예. 거기다가 3 벨트라인을 형성해서 한국, 미국, 일본 예. 또 중국, 북한, 소련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가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동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더 유화적인 정책을 쓰면 되겠다. 오늘 여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막 간첩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역시 극단적인 얘기가 막 나온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예. 좀 더 유화스러운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높발심에서 말씀드리면서 예. 아까 청년 일자리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사실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이 엄청나게 붐비면서 전부 다 타지로 나가요. 우리 광명 청년들이. 예. 그래서 그 가상 디지털 단지에는 엄청난 청년들이 내려요. 사실 우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반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광명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반면에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면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거든요. 노인들이 헐거벗어 있어요. 너무 힘든 노인 일자리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사회적 약자들 쪽에서 개선되시면 예.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경은 항상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존되는 생활이겠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체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사실 대기업의 유치에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인가요? 그런 문제들도 사실 발목이 잡혀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또 제가 다 이걸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중앙정부와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마음속에 담고 그렇습니다. 실천해 주시라 그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광명시 기자협회 인터뷰 응해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민들한테 한번 좋은 말씀 공약이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기회가 1분 기회 한번 말씀 주시죠. 존경하고 살아가는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동료 시민과 함께 광명에 대해서 제가 헌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질문 중에 간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장악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부족한 제가 광명의 모든 현안을 다 안고 가겠다고 또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건방을 떠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잘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광명에 헌신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작은 것들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전동석이 정말로 광명을 섬기는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